네, 5.18 40주년 집중토론회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40주년 5.18 기념 계승 사업의 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고민 모색인데요. 먼저 우리 조진태 40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상임위원 집행위원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우리 먼저 조진태 집행위원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우리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양금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 김기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일하신 김기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뜨거운 또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진태 집행위원장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실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실은 최근에 책을 내신 강인철 선생님, 5.18 광주 코미니타스라고 책을 내셨죠. 두꺼우신데 저는 읽고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사고로 확장하는 그런 저서였고요. 이분께서 이전에 몇 차례 심포지움 토론회 발표를 하시는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이 40주년의 그 주제어가 꽃피어라 대동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동세상, 그 코미니타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 저는 좀 언급을 해놨는데 리뷰를 이렇게라고 하는 이 개념과 코미니타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동세상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좀 탐색을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좀 오랜 힘들게 되고요. 꼭 한번 오셔서 들어보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요. 또 하나는 5.18의 문화원입니다. 김기근 선생님을 떠오르려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 관련해서 더 많은 확장되고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이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냥 변죽만 울리고 말아버렸던 대목인데 반드시 필요한 얘기였는데 그걸 하여튼 다루지 못하고 제가 좀 포괄적 개념으로 기념과 개선에 관해서 쭉 문제의식을 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5.18 기념과 개선 방향전환의 모색인데, 이건 5.18의 신체, 5.18의 몸, 5.18 기념사업의 몸, 신체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좀 일단 비워야 될 것 같아서 머리를 비워야 몸이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한 호흡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들부터 제기를 스스로에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엄숙주의가 있고 배타적 주체, 흔히 말하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기념 또는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주체들의 어떤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성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행사가, 그리고 진행할 때마다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거지만 행정의 소극성, 이런 부분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연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인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이념인 민주주의고 평화를 5.18에서는 가치담론으로 제시하고 이게 벌써 10수년 쓰고 있는데, 물론 저는 기왕에 5.18이 이룬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어떤 정체, 국가 공동체의 어떤 큰 가치범 등등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바로 쳐놓고 저는 말하지 않겠고요. 문제와 나아갈 지점 등등으로 좀 접근하고 있음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게 민주주의고 평화라고 하는 이 담론, 이 가치담론이 5.18과 구체적이고 직접적 현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단순한 보고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 사적지 공간은 많지만 사적지마다 지닌 사건과 스토리가 또 많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볼 만한 곳이 없다는 거고, 또 가봤자 특별할 것도 없다는 이런. 올해 몇 군데 특별하게 공개해서 시민들 답사 돕고자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점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 주요 사적지 공간을 방치하고 있고 관리나 운영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것,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5.18 문화예술자 부분을 감상할 문화시설 공간이 있지요. 그러나 전혀 감상할 곳으로서는 현재 전무하다는 것, 답사체험 여행객들이 머물고 쉬면서 추억거리로서 5.18을 활용할 콘텐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운영 주체간 협력과 협업, 역할 설정과 중장기 전략 설정, 그리고 복합적 정책 방향 구제와 함께 기념사업, 기념행사, 기념공간, 기념 인력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좀 상당히 스스로 들여다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광주는 토론이 없는 도시라고 하는 불만과 비판이 있으며, 특정한 5.18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배경과 맥락을 생략한 채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꼼꼼히 공론하기보다는 우선 비난하는 그런 공공연합의 흐름이 있음을 저는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 문제도 좀 하나로 여기는 부분은, 우선 광주시민 전체가 5.18 관련자인데 보상을 받은 피해 희생자 소수가 독점한다는 암묵적 여론이 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이제 많은 현실 속에서 문제점도 느껴지고 또 문제를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양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떠오르는 몇 가지 부분들을 제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40주년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그 개념적 상상, 새로운 발상의 상황, 그리고 새로운 모색, 그리고 어떤 주체의 어떤 새로운 등장을 유도하고 등등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는 이제 제기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다크 투어리즘, 이건 역사 좋은 여행으로 번역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크 투어리즘과 치유, 힐링의 소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죠. 소도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상한시대인가요? 삼국시대 때 범죄자가 그 특정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취해복권죄이 되어서 보호받는 그런 이제 의미로서 쓰이는 곳이죠. 그래서 광주가 이 다크 투어리즘과 치유, 소도 역할을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허브 덩달아서 그런 도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요, 상상인데, 소극적인 5.18 역사교육 여행인 방문객들을 적극적인 역사여행 안내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연결시켜봤고요. 그리고 이 사적지 공간을 적극적인, 지금 모험을지기들 모험을 해서 안내해설 등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도로서 치유 공간이자 체험 공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예컨대 국가종합병원을 우리 5.18 관련한 트라우마 치유를 넘어서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국가폭력의 희생자, 국가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간, 치유 공간, 혹은 체험 공간, 이런 공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십자병원 지금 시가 지금 매일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역시 굉장히 소중한 우리가 사적지이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공간으로 어떤 재구성, 509 광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상상은 도시 재생과 연관해서 5.18 사적지 공간을 연결시키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5.18 문화예술에서는 창제, 공전의 도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상상을 해봅니다. 창은 창작이고요, 제자는 제작이죠. 그 다음에 공은 공연입니다. 전은 전시죠.
유적 공간마다 특성별 보존과 재구성을 해서 공간적인 역사성과 환경성 등 이런 맥락을 충분 조건으로 한 다음에 이 유적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사적지 공간을 적극적으로 문화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적지 공간 너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사실상 공간마다 그 표지석과 더불어서 약간 좀 회개한 그 조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맥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방식 접근에서는 저는 이 사적지의 접근성을 그리고 사적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스토리 등을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반폴이 그 비엔날레가 예전에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 특정 공간을 예술과 결합시켜서 예술과 결합한 그 어떤 상징, 은유 이런 것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하게 하는 시민들이 가서 그걸 느끼게 하고 또 뭔가를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런 필요성, 그런 상상. 그리고 광주 도시공지화지는 공간적, 지리적, 생태적, 역사적 성격과 결합시킨 5.18로서 도시 디자인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상상. 그런데 모범적 5.18 마을을 한번 조성해보는 것. 배고픈 다리 쪽에 가면은 그 5.18 사적지를 알리고 있는 표지석이 있죠.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이 배고픈 다리를 연계한 학동 그 마을은 5.18 당시에 지역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 방위 시민군을 조직해서 일정 기간 그 항쟁 기간 동안에 마을 자체가 했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양동시장 뭐 발사마을 상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5.18 미미럴리티의 체험과 자의 재탄생 경험이라고 하는 상상인데, 말하자면 지금 5개하는 광주가 거의 지배적 어떤 담론일 텐데, 오고 싶어하는 광주로 5.18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참혹과 희생, 공간과 희열 공동체로서의 감각적 체험으로 인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적지 공간 체험을 사건으로서 당사자와의 만남,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아 발견, 이런 건데요. 공간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서 리미널리티 경험, 이게 리미널리티 상당히 좀 여러분들 생소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인류학 그 개념이더라고요. 개념이고 제가 이제 읽은 뭐 여러 가지 논문과 글들에서 있는데 아까 소개했던 강인철 선생이 쓰신 그 책 주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제 연관돼서 성찰적 자기발견과 우리에 대한 심리적 확장력으로 치유연이다 이렇게 또 얘가 써봤습니다만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5.18 기념재단에서는 그 식유청의 지원을 받아서 연간 교사 연수를 수십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도시의 교사들이 광주에 와서 1박 2일 또 2박 3일 체험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교감 선생님하고 교사 몇 분들이 이제 왔었는데 이분들이 연수를 받고 돌아간 뒤에 대구에서 참석한 교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왔는데 전화 이야기는 뭐냐면 교감 선생을 자기가 모시고 왔는데 그 교감 선생님을 5.18 연수에 가자니까 본인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나를 왜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한 분인데 이제 어쨌든 말하자면 우리말로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1박 2박 3일인가 하고 돌아갔는데 이 교감 선생이 며칠 뒤에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이 교감 선생이 광주 5.18 연수 이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퍽퍽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뭐 통곡까지는 아닌데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뭐냐면 그 새로운 감성, 새로운 감수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분이 5.18 광주를 경험하기 이전의 그 감수성과 광주에 와서 5.18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 그분의 감성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어디다 쓴 적이 있는데, 근데 5.18 광주에 와서 광주를 체험함으로써 체험한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상태, 저는 이거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어쨌든 지나갔는데 돌아가서 보면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걸 저는 이제 말하자면 빅터 터너가 쓴 이 개념이자 강인철 선생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자신의 분석학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이미널리티의 개념이라는 거죠. 5.18 행사의 전야대의 경험. 17일 저녁이 되면 광주 시민들은 금남로로 나옵니다. 무엇이 자기를 금남로로 이끄는지를 스스로 잘 해석을 못하죠.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알 수 없는 어떤 감정 상태. 저는 이미널리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상은 5.18 문화화와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저는 이 개념적 상상에는 피해 당사자와 후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고, 고민 이상을 넘어서서 이게 5.18 기념의 신체, 5.18 기념 사업의 몸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연관된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면, 인미화된, 말하자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도록 하는 5.18 문화예술 작품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작품이 쌓이겠죠. 시키면 잘 안 하고 시키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작품도 안 나오는데, 이걸 5.18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산으로, 자산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인류화된 것을 공식화시켜야 된다. 공공화시켜야 된다. 공동체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상설, 전문, 지속, 재생산 가능한 문화예술 창제 공전의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18 기념문화센터 어딘지 잘 아시죠? 그건 공연장 2군데가 있고 전시장 1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죠. 광주문화재단에 그 공연장, 전시장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주문을 하고 있어요. 5.18 연극, 광주에 이 많은 공간이 있고 특히 소극장도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느냐. 365일 뭐 아니도 좋습니다. 제가 독일 갔을 때 어떤 그 공연장에서는 1년 내내 브레이트 공연을, 연극 공연을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고, 브레이트 연극 공연은 무지하게 길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공공재로서 한 도시나 혹은 한 나라가 어떻게 이 자산을 어떤 문화적 자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보여주는 한 사례를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시민들, 오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술 경영 기법 이런 공상, 그리고 이 사적지 공간을 공공자산으로 위상을 설정해서, 이거 아까 연결된 그 개념입니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5.18 당사자, 우리 당사자라고 하는 말에는 약간 거부감이 좀 들어있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굳이 이걸 회피하거나 외면할 그 개념으로 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훨씬 더 적극화시켜서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사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분들 저는 스토리텔러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사건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울러서 많은 도움은 안 될지라도 본인의 자존감과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어떤 매우 소중한 이론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로서의 고가 효과도 줄 수 있는 것은 이 5.18 문화와 사회적 경제 개념을 끌어와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18 광주의 특성화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런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사유해서 5.18 기념사의 실체, 몸을 40년 이후에는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기념 계승 사업의 전환을 위한 단기적 접근인데요. 광주시에서는 5년마다 5.18 기념 사업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5.18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물론 자체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려고 보이는데 이 정책 방향 결정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논의를 확대할 것을 좀 조언을 하고 싶고요. 그 논의를 확대해서 확대된 논의 또 수렴된 논의 이 부분에 대한 결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18 기념재단 및 광주시 5.18 유관기관의 유기적 결합과 협업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임이사 5.18 기념 상임이사 이제 임기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막 임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제 소란, 소동, 갈등 많았는데 그걸 풀어가는 해법으로서 제시된 개념이 뭐였냐면 5.18 기념 사업에 5.18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의 위상과 역할은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라고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것에 부합한 이때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 등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하여튼 5.18 기념재단이 받고 있는 그 기대,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잉화되어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5.18 기념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상징성은 높으나 그 상징성에 부응할 만한 물질적 기반과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5.18 기록관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5.18 기록관이 왜 5.18 기념재단을 운영하지 않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5.18 3단체 유상강화 공공재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행사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장 세의 과정에서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5.18 3단체 당사자 단체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그게 어떤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마찬가지 사유와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화 시켰다고 봅니다. 우리화 시켜서 무엇이 이토록 혹은 어떤 것이 결핍되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성찰적 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광주시민 전체가 5.18 관련자인데 5월단체 땡땡땡 이게 이때는 세속 일상적 세속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들 겁니다. 막걸리집에서 식당에서 다만 5.18 40주년 진상규명 연관해서 국민 여론과 관심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5.18과 적극적 고려 혹은 또 접근 또는 보이는 어떤 신뢰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상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다 이것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혹은 가로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5월 3단체 이상 그 내면을 들어보면 많은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5.18 기념사업 참여 공간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통상 5.18 행사 끝나거나 평가원 매번 나오는 얘기가 5.18 행사위원회 상설화 주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직 상설화가 되겠어요. 형식적 상설화. 이 문제에서 이제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행사 끝나면 6월경에 적극적 평가가 토론회 진행될 건데요. 이 부분 역시는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물론이고 머리맡대로 토론에서 이 참여 공간을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이건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인적 자산 문제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하고 또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기술 전환의 중장기적 접근인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개념적 상상들에 대한 의제로 만들어서 이걸 구체화의 논의 틀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5.18을 매개한 광주시의 도시재 구성이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예컨대 도시재 구성과 5.18 기념사업 관계 설정, 공공자산으로서 5.18 기념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5.18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가능성 모색 등이 저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5.18 사적동만 현재 광주에서 30곳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때 시민들의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고, 시민들의 관심 영역이 들어올 때 행정이 또 나서고, 행정 나선과 거의 동시적으로 5.18 기념재단 5월 성단체, 5월 단체에게 주문이 오고, 이들이 또 발언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제가 볼 때 수년간 담당했습니다. 그 부분을 거의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지나치게 소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 한 단적인 예로 제가 좀 개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5.18 관련해서 쓰이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어린자가 추정될 때 100억이 넘을 겁니다. 100억이 넘을 거예요. 운영되는 기관, 명지원 거기 트라우마센터가 와 계신데, 트라우마센터는 마찬가지잖아요. 5.18 기록관, 광주 트라우마센터, 5.18 기념재단, 5.18 기념문화센터 뭐 등등등 이런 기관은 물론이고 또 실제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거나 전혀 아까 저는 5.18 기념사업의 신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있고 논의를 안 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드리면 피곤하니까. 광주가 토론이 없는 문화, 토론이 없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청, 별관 보건 문제하고도 저는 깊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드리면 갈등이 더 등등등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일상 세수 공간에서 비난하거나 냉소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는 제가 볼 때 5.18로 투여되는 자산, 5.18 지니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방기하거나 폐기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을 하고 원탁해 있는 방법을 해서 책임자나 전문가들 집중 토론,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사업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 등등을 밟을 필요가 있겠다. 원인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거고요. 남는 문제,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등의 질문, 이건 우리 함께 답을 내려야 될 부분, 답을 내리면 같이 필요할 부분을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직대 30주년 행사위원 김혜회장님께서 5.18 기념사업, 계승사업의 방향 전환을 위한 모색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5.18 기념사업, 계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상들, 이걸 한 4개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 접근, 중장기적 접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으로 양금식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금식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기념사업회 일하고 있는 양동식입니다. 5.18 25주년에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TV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광주에서 학교를 조금 다녔습니다만 오늘은 철저하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정규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본청 앞으로 기념식이 나오면서 특히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다양한 기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현장에 있었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5월 정신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던 표현이 광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언론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부분이 이제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차원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여간 40주년을 맞은 5.18 정신의 방향전환을 어떻게 기존과 개선 어떻게 방향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발제해 주신 우리 조진태 상임사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모든 걸 문제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랄까요? 스타일인데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랑으로 여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조차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는 역사적 자산도 있죠, 역사적 정신도 있죠, 현장도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 자산도 있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도 있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도 있죠. 굉장히 많은 운동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아예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주는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의 원천에서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광주는 정말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부딪혀서 고민되고 모든 것이 실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광주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나름대로 촛불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광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광주는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나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는 바라보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좀 일들을 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8쪽에 있는데요. 중간 부분입니다. 광주와 광주 5.18 기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광주는 너무나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간의 수, 그 다음에 공간을 운영하고 조성하고 한 주체들의 측면,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산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별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방치되고 있다든가 관리 주체가 서로 중복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공간도 존재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시설이나 자원이 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에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런 그 역사 기념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체계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걸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는 기념사업의 내용은 아니고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좀 자유스럽게 풀어보면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뭐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꿔서 광주를 끌어들일 게 아니고 광주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차원에서 광주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주가 아닌 전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전주에 5.18 관련된 시설이 아마 그 옛날 도청인가요? 그 앞에 딱 기념비 추모비 하나 있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5.18의 전국화를 이야기하면서 광주 이외의 지역에는 5.18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의 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도권만 보더라도 뭐 지난번 기념사에 와서 표정결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표정결사에 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5.18에 관련된 시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대에 광주 지역 출신의 중앙대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5.18 추모비가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에 있는 뭐 출정이라고 하는 뭐 조형물 그 정도 있고요. 용인외대, 그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있는 추모비 하나. 이 정도가 5.18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기억의 거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생각해달라, 광주에 대해서 뭐 좀 새롭게 알아달라 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광주 중심으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어서 5.18 시기적으로 볼 때 5.18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고양됐다가 그 이후로는 잊혀져 버리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뭐 저기 청산자분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518m의 조형물이라든가 기념비를 만들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발상도 중요합니다만은 꼭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냐 뭐 그런 것도 한번 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방금 조진태 상임자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주시에서 5.18 관련 예산만 100억 정도를 소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5.18 기념행사 일환으로 다른 지역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연례 행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에 관한 겁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5.18을 경험한 세대들은 또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광주가 아니고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5.18에 관한 기억들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관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그 세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역사 왜곡, 그다음에 표매 문제,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그런 그 법제적인 측면까지도 연장시켜서 좀 우리 한국의 전체 민주화운동 진영 또는 민주주의 진영이 공동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도 역시 광주가 앞장서서 나서주셔야 그 부분이 5.18의 전국화라는 부분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광주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직 합의점이 조금 부족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 정신의 실현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가 아시아나 한국의 민주주의의 의제를 선점하는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요. 좀 제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정신 내지는 광주 5.18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주형 일자리는 동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현실적인 활동도 제대로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보면 제가 맞는 말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본의 논리에 말려서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과연 광주 정신하고 광주 일자라는 걸 보통 그냥 쉽게 매치를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인데 그 부분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광주에서는 짚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예술 교육 시민 사회가 5.18 정신을 구현하는 도시 이미지라는 부분인데요.
광주는 단순히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중예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8 전부터 우리 한국의 80년대, 90년대 민중예술을 이끌어왔던 그런 활동의 시작된 지점이 광주입니다. 그런 역사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민주화운동이라든가 5.18 관련 기념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인력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전국과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아쉬운 이야기로 또 다시 앞에 발제하신 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주에서 전국화, 아니 세계화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국제활동을 좀 다른 어떤 지역, 다른 어떤 사건이라든가 단체보다도 잘 해오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년 광주에서 해왔던 국제사업의 실질적인 계획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연면을 보면 광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외부에서 수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념사업에서 이 광주에서 자라고 양성된 사람들이 그 사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재 개발 시스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그 기념사업을 통해서 선언됐습니다만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당사자 중심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 모두, 그 다음에 아시아 민족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걸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어떻게 이 광주가 그 한국과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의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집중돼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좀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의제 설정이라든가 신청 과정에서 드러날 때 광주는 더욱더 빛나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자랑스러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물론 외부인의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자님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는데 질문 비슷하게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용기 정우시는 말씀하셨고, 근데 그 다크 투어리즘이 과연 그 사례로든 일본과 중국 또는 독일의 그 다크 투어리즘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금 선생님께서 토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인의 시각으로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다 이런 말씀이 좀 귀에 많이 남습니다. 몇 가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산의 어떤 활용 문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광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탈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 사례제사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광주 정신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 5.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와 관련해서 어떤 그 광주의 민주주의의 의제 설정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발제자 분께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어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김기원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목적이 사실 이제 그동안 5.18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5.18에 대한 기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되어왔었지만 방향을 새롭게 한번 모색해보자, 이렇게 전환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미도 들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자리 자체가 기념과 개성의 범위랄지 또 방식 또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재설정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이 전환, 방향 전환을 주기적인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번 이제 40년이니까 특히 이제 방향 전환,
뭐 이런 말씀들을 더 진지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시기적인 주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대적인 상황 이게 결국은 뭐 기념과 계승을 의미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40년 시점에서 본다면은 주기적인 숫자도 그렇지만은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미래로 이어갈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탐색해봐야 할 상황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토론자이기 때문에요. 조진태 선생님이 발표하신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이제 덧붙여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사실 제가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거고 또 고민을 지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조진태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이네요. 일종의 이렇게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기념 방법까지 제안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념 범위랄지 기념 내용들 방식 역시도 넓혀주는 이렇게 좋은 발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취지에서 각각 제안됐던 아이디어와 또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다 나쁘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큰 맥락에서 기념과 계승을 둘러싸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어떤 이렇게 이슈라 할까요 쟁점들을 제 스스로 좀 뽑아가지고 여기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기념 계승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5.18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의미들이 어떤 뭐 이렇게 지평 속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는 게 선제적인 그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80년대와 90년대 5.18 담론화 과정에서 전국화 세계화가 있었죠. 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5.18이 그냥 5.18 사건이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확장돼서 해석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년을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도 5.18 하면은 민주,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편적인 가치로 5.18이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또 의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 인권, 평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5.18 이렇게 얼마나 많이 꺼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 인권, 평화 하면은 다른 사건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촛불혁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전에도 이렇게 누군가 지적하셨지만 민주화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얘기를 저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부 체계에서 민주정부냐 권위주의 정부냐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건 결국 이 연대라는 거잖아요. 연대와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꼭 5.18이 아니라 보편 가치로 상징되는 민주인권 평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얘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5.18이 논의되고 있는 지형 자체가 5.18이 그동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미화되어 있던 어떤 이렇게 고유성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조진태 선생님께서 발제를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민주인권 평화를 5.18이 있으면 같이 담론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은 5.18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상들이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만큼 5.18과 민주, 인권, 평화라는 그런 가치가 그야말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기념과 계승을 논의를 한다면은 5.18이 과연 민주, 인권, 평화라는 보편 가치만 항상 우리가 얽매여야 되는가 이걸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가치에 기반하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과정,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모색하는
어떤 논의 지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몇 가지 이렇게 쟁점들을 제 스스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기념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기념도 이렇게 플러스 계승 얘기를 한다면은 과거 5.18이 갖고 있던 교훈적인 가치를 현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재현시켜보고 그걸 토대로 미래에서 더 나은 삶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념은 결국 저는 사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 기억을 이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에 대한 단절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건으로부터 단절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방식과 단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을 꼭 우리가 이렇게 5.18이 갖고 있는 과거 사실적인 기억을 현재나 미래로 똑같이 이어가자. 이런 방식으로만 봤을 적에는 전환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기념이라는 개념들을 꼭 이렇게 미래의 삶, 또 현재의 삶 이런 것들을 비추고 또 설계하는 기술적인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5.18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랄지 과정들이 더 이렇게 섬세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삶, 일종의 이렇게 대안적인 삶들을 기획하는데 5.18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기념 개념들을 한번 정립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기념과 개성은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기념 내지는 개성이 80년대 이후 5.18운동 과정에서 일종의 이렇게 말씀도 있었지만은 5월 원칙, 5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의 어떤 마지막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진상규명부터 시작되는 1년 5단계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런 취지에서 기념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들이 진상규명을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러니까 진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5.18들이 좀 제한성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이렇게 단순 논리를 친다면 진상규명은 5월 원칙에서 첫 단계를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5월 원칙을 가지고 기념 사업을 논의했을 적에 항상 5월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 적에는 새로운 제도화라는 얘기가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제도화라는 게 사실 본질적인 측면은 5월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이렇게 사회 추동력이랄까, 역사 창출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탈각시켜냈던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념사업 과정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진상규명의 단계들이 새로운 제도화라는 논의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5.18이 갖고 있던 일종의 이렇게 역사 창출력, 이렇게 새로운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일종의 원천 힘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제도화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 제도화가 진행되기 전에 진상규명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 그 성과의 기반 위에서 제도화 논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념사업들도 이 제도화라는 새로운 제도화 국민이라는 것과 좀 결합시켜서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상황은 놓치지 않아야 할 상황은 그런 거죠. 이 새로운 제도화 국면에서 5.18이 뭔가 이렇게 힘을 빠뜨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됐건 아니면 인권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심화하고 확장시키는 좀 이렇게 원천적인 힘들을 계속 제공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계속 부활시켜 나가는 작업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5.18과 도시재생 문제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문제 되게 중요하죠. 공간적인 재현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 기억을 공간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5.18을 통해서 도시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도시 재생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진태 선생님은 어떤 접근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도시재생이 지금 정말 이렇게 많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한 공간을 대상, 특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치장하면서 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건 이제 도시재생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도시재생은 결국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단위로 해서 어떤 삶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재구축할 것인가 문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관계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랄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게 결국 이제 민주주의인 건데요. 저는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주의를 마을 단위 내에서, 도시 단위 내에서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설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5.18은 도시재생과 연계시켜서 5.18의 어떤 공간들을 인위적으로 한번 조합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5.18의 가치와 정신들을 도시재생에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성공론은 결국 사회적 가치를 내부에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 연계된 모든 쪽이 5.18 마을, 이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 디자인이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5.18에다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 나가는 사회 디자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작동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좀 더 이렇게 사회성, 사회적인 관계를 도시재생이 좀 더 이렇게 강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와 경제 문제인데요. 5.18은 문화와 요 동로는 사실 정권 시선에서 많이 꺼냈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5.18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자, 문화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자,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화라는 것은 기념을 수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5.18이라는 어떤 기억과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재현하는 과정들은 문화적인 장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방법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목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종의 문화는 되게 사회와 경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 대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궁극적인 과정이냐 목표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기능적인 문제와 가치적인 문제를 5.18 문화화 속에서 공동으로 한번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측면이 이제 5.18의 경제화인데요. 앞전 토론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 이 5.18의 경제화는 5.18이라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5.18을 가지고 어떤 경제 질서를 새롭게 한번 재편해보자, 이런 취지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을 가치라고 얘기하는 민주인권 평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부분들, 혁신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개입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적인 경제 질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제 관계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걸로 5.18을 경제화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5.18 기념과 개성을 전환하는 어떤 모티브라는 것은 너무 이제 보편같이 얽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그게 결국 5.18이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삶의 기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기획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가, 그 주체의 마음가짐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보편 가치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천적이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기념과 계승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도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실간 환경 속에서 여러 국면대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핵심적인 사건, 그리고 참여했던 주체들의 어떤 행위, 또 신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27일 우리 마지막 도청 항전 때 거기 들어가면 많이 죽는다는 걸 알죠. 뻔히 보이는 죽음 앞에서 잡던 사람들 어떤 심정, 심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사업의 일종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11만 환경 과정 속에서 광주 시민들이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고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기념과 개성을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삶과 밀착되어 있는 일상 언어를 가지고 기념과 개성의 과정들 또 이렇게 동력들을 한번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5.18을 우리가 새로운 세상 내지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도구 사용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5.18이 갖고 있는 연결 지점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고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5.18을 기념하고 개성하려고 하는 지평도 넓혀주고 방식도 또 이렇게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교안 전 연구원 김경호 박사님께서 두 번째 토론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롭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기념과 개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 개성 사업의 지향적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서의 어떤 기념 사업, 개성 사업 그리고 어떤 대안적 삶을 기획하는데 이런 정신 개성 기념 사업이 좀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쨌든 시대적 상황을 어떤 반영하는 기념 개성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5.18과 도시 재생과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 5.18의 어떤 문화화, 경제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5.18의 어떤 기념 개성 사업의 어떤 하는 데 있어서 방향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정 가치를 좀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어떤 삶의 기획에 어떤 기여를 하는 어떤 5.18 기념 개성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질문도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조진태 집행위원장님께서 먼저 그 토론자들의 소감이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토론 생각의 영역을 더 넓혀준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의식 확장 이렇게 들었고요. 안금식 선생님의 그 질문 다크토리즘 일본 중국과 차이점. 근데 제가 사실 일본 중국이 어떤 식으로 다크토리즘을 써먹고 있는지는 자세히 제가 몰라서 혹시 알고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작년에 5.18 기념 행사 주간에 지역의 소예술 단체라고 해야 되나 예술단이 이 사적지 탑사와 연계해서 거리 공연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여행 방식의 새로운 창출인 거죠. 그리고 광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가볼 곳 중에 하나가 5.18 사적지 중요한 곳으로서 5.18 사적지였으면 좋겠고 초기에는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도 참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 사적지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경험, 색다른 느낌, 공감을 했다. 이게 저는 아까 이제 표현한 리미널리티의 경험이죠. 황홀경, 새로운 감성을 스스로 새로운 감성을 감수성의 어떤 만들어진 이런 과정이라고 접근하면서 올해 사실 하려고 또 조금 확장해서 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올려버린 건데 이 부분을 저는 많이 이를테면 그 다크투어리즘 곳으로서 제가 볼 때 제주 사선만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이 섬이 던져주고 있는 약간 환상도 있잖아요. 환상과 그리고 제주로 여행을 가면 괜히 즐겁고 벌써 마음이 좀 치유를 갖고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 제주 사섬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런 곳인데
제주는 4.3을 연결시키면서 평화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적극화시키고 있고요. 근데 광주는 그러면 5.18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5.18은 끔찍한, 제4.3의 소위 양적 규모로 놓고 본다면 그 참혹함, 끔찍함,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양적 규모로 보자면 5.18은 양적 규모로 따지면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천한 것입니다. 양적 규모로 따지면. 저는 이제 그러나 5.18 사건이 지니고 있는 무게, 중량, 혹은 질적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가 내놔도 이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핵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질량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5.18 당시 사상자 164명, 한 명 빼고요. 164명. 근데 사상자 164명이 아니라 곱하기 80만을 해야 된다. 그리고 5.18 사건 스토리는 10일이 아니다. 개인의 10일이지만 이 80만의 10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양적 규모 역시 가볍게 찍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무한한 자산들을 이를테면 광주를 오는 여행객들하고 연결시켜서 구현하는 것, 색다른, 그래서 문화예술을 결합시킨 다큐토리, 요거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 더 많이 훨씬 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아까 저는 임의화라고 표현했는데, 임의적으로 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여해서, 인력이 투여는 당연히 예산도 투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분이 해야 된다. 공적 예산이, 공적 자산이 투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그래서 경제하면 우리는 수입과 지출, 소비 등등을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5.18이 지니는 자산, 이걸 저는 공동체의 자산,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공공재는 공공 영역이면서 공공이 함께 누리고 살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공공 자산으로서 공공 예산과 이렇게 아주 부분이 투여돼서 공동으로 누리는, 그건 심리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누리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상상 속에서 이걸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의견,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진행자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도록 혹시 촬영 공간에 광주 교도소도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행사 평가할 때도 이야기 되겠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5.18의 정신이나 또 우리가 늘 소소한 생활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저는 이제 광산구입니다만은 동네 5.18 찾아가는 동네 5.18 행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5.18 행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너무나 우리는 행사 위주의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5월달 하면은 5.18 행사, 그리고 27일은 끝나고 또 다음 해 행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행사 위주의 행사는 좀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이것이 세대 간의 이제 5.18 이 정신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는데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할 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그걸 무교병이라 하는데, 그것을 쓴 간장에다가 찍어서 고난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먹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먹밥.
그래서 강주의 상징적인 하나의 음식으로 주먹밥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그 주먹밥을 이제 좀 장려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김밥 대신에 주먹밥, 이것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을 해서 이 주먹밥에 대한 정신 나눔, 이런 정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김밥 대신에 주먹밥 먹으면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또 5월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꼭 5월달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윤상원 열사가 이제 상징적으로 강주에 너무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인방울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로 명들이 있는데 윤상원로는 또 없어요. 이제 물론 구청에서 또 행정적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그런 윤상원 홀도 이번에 이제 구청에서 지정을 했고, 그러니까 윤상원로 뭐 이런 것도 좀 지정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5.18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코로나19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5월을 더 홍보하고 또 이렇게 5월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어떤 포괄적으로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익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비대면도 하고 SNS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고, 앞으로는 그것도 많이 이렇게 구상을 해서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강주하고 이번에 하면서 제가 서울 행사위원회도 이렇게 위원이지만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서울 행사위원하고 강주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도 하고 또 뭐 다른 지역도 같이 5월 강주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등등 하게 됩니다. 질문이라보다는 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장홍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험 공간에 광주 교도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행사 위주의 행사를 좀 지향을 해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5.18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주먹밥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비대면 SNS를 하려면 어떤 그런 사업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상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저쪽 먼저. 저는 5.18 서울기념사업회에서 온 김영만이고요. 40주년 기념 서울행사 연출 감독으로서 10월까지 4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5.18을 애호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을 이야기할 때 5.18의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전해줄 것인가, 서울에서는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5.18 유공자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기념 행사, 전시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5.18이 뭐야? 8.15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우리가 이곳은 광주니까 두 말할 나이였겠지만, 광주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차세대가 5.18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근현대사는 아직도 쟁점이 많은 사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40년 이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5.18을 어떻게 얘기하고 5.18이 어떻게 인식되고 5.18 정신이 어떻게 개성되고 발현돼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가장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매체는 TV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5.18 레고 콘텐츠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것이 해당 콘텐츠에 접속 차단 정도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도 진상조사위원회도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그 어떤 국가기관도 대충 문제가 생기면 지적만 하지 그것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코리아의 해당 계정을 폐쇄하게 한다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우리 사회가 유튜브를 통한 5.18 왜곡 확산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18 40년 이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히나 차세대에게 우리 5.18의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5.18 정신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님과 토론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듣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손 드셨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렵니다. 5.18의 국제화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 5.18 광주재단처럼 국제화의 성과와 효과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곳도 나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5.18 인권상 이것이 우리 인권운동의 노벨상의 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 제가 홍콩을 가서 봤더니 5.18 재단에서 파산한 인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활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좀 지역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 광주에서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김대중 기념관에서 열리고 5.18 되면은 여기 태국, 스리랑카, 인도 이쪽에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필리핀 이쪽에서 운동가들이. 그런데 다 참석하고 리셉션 하는데 보면은 거기 있는 손님들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자기끼리 몇 마디 하고 한국의 이 운동가들이나 학생들이나 없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국제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어 문건이 나눠 돌아가도 한국 사람이 별로 안 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원에만 많이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준안마을이고 준안마을 여기 도청이면 도청 광장에 여기를 해설하기 고등학교 영어로 해설하기 대회 이걸 갖다가 5.18 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광주가 지금 150만인데요. 코리아 타임스나 코리안 헤럴드 가판 데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대에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 전일빌딩 요 앞에다가 동원이사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무인 가판대에 한 30장 50장 나오면은 요새 그냥 먹고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0원 2,000원 넣고 가고 그냥 갖고 가고 그래서 이 국제 행사에 영문과 대학생들 좀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이 5.18 행사나 국제 행사에 참석하면은 여기에 가면은 영어도 늘고 많은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교제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국제적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되면은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나는
될 수 있겠지 않냐. 그리고 이게 콘서트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하고 일본 사람들이 제 영어를 못합니다. 석사, 박사 돼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5.18 재단에서 특히 우리 상임사님이 잘 배려를 하셔갖고 좀 영문 같은 것도 초청을 하고 그래갖고 그 음식도 많아요. 자리도 많고 그러면 좀 시상식에 와라 말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영어 실력도 향상하고 국제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5.18 쪽에서 나는 행사 쪽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5.18 국제화에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5.18 사적들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 스피치 대회 이런 것도 한번 어떠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트라우마 센터의 임명 교수님 마이크 한번 드리십시오.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발제하신 조진태 선생님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5.18 관련된 그 예산, 한 해 동안 쓰는 예산 1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다 이제 연결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발표하신 맥락을 들어봤을 때 느껴졌던 것은 관 중심의, 시 중심의 이 권한, 그리고 5.18 관련된 단체를 비롯해서 기념재단, 그런 관계에서부터 5.18 기념재단과 산단체, 그 외에 5.18 관련된 기관들, 이런 위상들에 대한 문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내년도는 45주년이 되겠죠.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행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단체와 기관들의 위상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듣고 싶고요. 2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건 하나의 토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사상평화재단에서 만든 심볼이 있잖아요. 그 당백꽃으로 된, 그게 참 이뻐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거에 대한 호응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 5.18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옷에 붙일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바뀌어요. 광주 시민들, 예를 들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차고 다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볼 하나를 왜 우리는 가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 그대로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아까 한 분이 더 손을 드셨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0년이 됐는데 그때 80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그 사람들 나이가 40년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요거 좀 30대 후반이나 40대는 고등학교 동창회도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세대의 경향이 그 개인화가 많이 되고, 더군다나 이런 역사나 이런 그 부분들은 관심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18 우리가 광주에 살기 때문에 5.18을 정말 많이 기억시켜야 되고 개정시켜야 되고 막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 세대별 그 사람들의 의식이나 성향은 우리가 3.2운동을 솔직히 얼마나 아냐. 3.2운동의 DNA 그 전에 동학농민운동을 얼마나 아느냐. 4.19 혁명은 이게 거의
사문화된 것 같은 일반 사람들 의식에서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5.18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도 있는데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택시 운전사나 뭐 화려한 공간이나 뭐 이런 그 부분들, 그 작품, 연극, 음악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진행하고 그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연구하고 작품도 쓰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할 만큼 다 많이 논의도 하고 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천을 그런 문화와 예술 쪽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 동학농민혁명부터 그전에 의병 이렇게 쭉 그 우리가 민주묘지 가면 다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세트로 해서 연결된 역사 교육을 포함한 또 그 역사 의식을 주제로 한 문화와 예술 쪽에 투자를 계속 증대시키는 게 어쩌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년, 100년 후에 5.18 정신이 어떤 계승되고 기념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 예술 쪽 투자를 사업을 증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우리 이렇게 질문도 받으셨으니까요. 우리 발제자분부터 해가지고 질문에 답을 주시고 또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질문부터 5.18 배지 4.3은 동백꽃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4.3은 동백꽃은 은유적 심보입니다. 은유적 심보 동백꽃으로 5.18은 이 은유적 심보가 실패해야 매번 뭐 입학보수가 해서 뭐 등등 또 때로는 도청 등등인데 분수대 이 시도들이 있어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저는 새로운 접근, 올해 지금 40주년 이 배치 상당히 좀 독특한데 이거 의유적 방식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는 상징적 방식입니다. 5.18 가치를 뽑아내가지고 이걸 디자인화한 방식이에요. 이걸 작가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문화계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낯설고 새로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좀 밝은 느낌을 준다. 5.18 가치 속에서 무엇을 뽑아낼 것인가. 여기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아마 훌륭한 예술가가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은유적 방식 신고라는 이거 좀 영원할 것 같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들 상징적 방식 신고라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발상의 전환.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구조.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 생각도 많고 분명한 것은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참여해야 되겠죠.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논의틀을 만들어라고 생각하고 논의틀 나오도록 해야 되죠. 지금 시에는 5.18 기념사업위원회 등등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가 사회적 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회의 열어서. 그게 하여튼 그것을 포괄하는 그것을 확장한 등등의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의사 논의구조, 결정구조 이전에 저는 아까 옴타토로 옴타키 그런 표현을 해봤는데 예전에 보면은 박광수 시장 때 그런가요?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물론 그 논의는 했으나 결과가 반이 됐냐라고 보면서 비판적 평가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기억을 하는데 저는 5.18로 이렇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 겁니다. 다들 허실이라는 게 많은데 그 이야기 장을 좀 열어보는 것 이런 과정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가셔보면 아까 유튜브 지금 80년대는 물론이고 대체로 90년대까지 공공적 영역, 공적 영역에서 5.18이 뭐였냐면 폭도였습니다. 그리고 비공공적 영역, 특히 우리 광주, 인간 영역에서는 5.18이 뭐였어요?
민중항쟁이 있잖아요. 의거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지금 공적 영역에서 5.18은 뭡니까? 민주운동이에요. 대통령이 국가 기념식 기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튜브 이 친구들 떠드는 것은 현재 비공공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이죠. 이를테면 여러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데 이 전도된 이 부분을 또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공적 영역에 해야 될 일을 잠시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매우 세월거든요. 공적 영역에 해야 되고 정보통신에 관한 법적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들다가 좀 법을 이렇게 뽑아놓고 좀 공부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공적 영역에 해야 될 장치는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송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세속적 영역, 말이 너무 좀 그런가, 일상 영역.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여기 광주 5.18 고작 1박 2일 혹은 2박 3일 했던 대구의 교감 선생님이 그분이 돌아가서 이제 5.18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애들이든 누구든 술집에서는 식당에서는 5.18 때 5.18 뭐 어쩌고저쩌고 북한군 했네 어쩌네 이야기하면 그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지극히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개인의 영역은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이렇게 나비 날개짓이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울림을 줄 거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관념적 실제인데 5.18 민주화운동 속에 지금 기초 수급 생활을 하고 있는 이를테면 트라우마에 끊임없이 그 고통받고 1년에 내타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이를테면 김군, 시민군 김군이 5.18인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 유튜브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얘기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 그 5.18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뭔가를 꼭 하나로 정명하고 싶지만 몇 분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정명이 안 될 거다 이랬습니다. 5.18 자체가 그렇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용 주체에 따라서 또 하나 실행 단체나 실행 주체에 따라서 5.18은 땡땡땡이거든요. 수용 주체 개인에게 수용 단체 시행 단체 집단에게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5.18 관련해서 제가 주목해야 될 담론 혹은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젠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성 굉장히 중요한 이후에 진상규명하고 연관이 되겠지만요. 이거 5.18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해야 될 그 하나의 가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소모성 행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5.18 행사 주간에 기념 주간에 각각 시민사회 단체가 5.18 기념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하는 계속 문제에서 가져왔었냐면 본인들이 1년간 쭉 활동해왔던 자기 각기 영역이 있잖아요. 환경 영역, 인권 영역, 또 사회적 의제, 뭐 비정규직 문제랄지 노동 쪽에 뭐 등등 다 있을 겁니다. 이 실행해왔던 1년간의 어떤 활동의 성과를 5.18 행사의 기간에 그대로 구현해내서 그걸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걸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 5.18 기념행사가 그 다양성, 또 지니고 있는 가치의 어떤 그 굉장한 어떤 포괄성 이런 것을 사회 곳곳에 확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18 가치가 자기화되고 내려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문제에서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행사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정홍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일상화해야 된다. 주목밥을 만들어서 하자.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오히려 운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조진태 집행위원장님께서 질문에 또 마무리 발언하셨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젠더 딱 듣고 제가 아는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이 여성인데 이 5.18 40주년 집중 토론회 보니까 발표자, 토론자, 뭐 사회자 한 명의 여성이 없더라. 이거 좀 좀 그러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무리 말씀을 우리 양금수님. 예, 저희도 다음 2주 후에 6월 유학년 33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여러 같이 활동했던 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진상규명과 5.18 기억 투쟁을 위해서 수십 년간 싸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모든 단체,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5.18 행사위원회를 저희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모방했죠. 모방해가지고 올해부터는 6월 한기에 전국 행사위원회를 저희가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올해는 공식 출범보다는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올해는 25개 지역에 6월 한기 기념사업을 같이 하는 행사를 갖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수많은 분들을 이 역사적 기념의 날에 호명해서 좀 국민들의 기억에 새롭게 좀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저희도 역시 VIP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념사를 해주실 텐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 5.18과 관련된 역사 왜곡, 그다음에 폄훼 이런 부분들 단순히 5.18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 전체에 관련된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향전환의 핵심은 5.18 계승과 기념의 주체로 전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5.18 40년을 지났지만 이걸 세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30년은 이미 이렇게 경과했었잖아요. 근데 5.18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주체들은 여전히 5.18 경험 세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대표되는 우리 세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꼭 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연관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5.18이 짊어진 짐을 좀 덜어주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5.18이 민주, 인권, 평화의 수호자라고 어떤 짐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미래 세대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은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는 5.18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비추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삶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5.18을 한번 만나보는 작업,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의 전환이죠. 조진태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주체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 미래 세대는 보이지 않아요. 경험 세대고 직접적인 관련자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미래로 연결시켜 나가는 목적이 결국은 기념인데 그 기념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위원회에서 지난 20일 그리고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4주제를 가지고 5.18 40주년 이후에 어떻게 계승과 기념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저희가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또 2시부터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 아마 5.18 행사가 끝나면 또 평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오셔서 여러분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